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비 오는 낮 배달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던 26살 강도연은 백만장자 최정난 회장의 롤스로이스 고급 외제차와 부딪혔습니다.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연은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 그를 본 최정난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3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과 꼭 빼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저택에는 이미 손자라 불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눈앞의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오후 서울 한남동 언덕길에는 봄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낮인데도 어둑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강도연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라도 제때 내야 할 텐데. 도연은 헬멧 안에서 작게 중얼거리며 오토바이 엑셀을 조금 더 힘주어 돌렸어요. 26살 청년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배달을 돌았거든요. 스마트폰 앱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픽업건이었어요. 좋아, 이것만 하나 더. 도연은 빗물로 흐려진 헬멧 바이저를 손등으로 닦으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앞에서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느린 속도로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없이 갑작스럽게요. 도연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빗길에 젖은 타이어는 쉽게 멈춰주지 않았어요. 끽!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대로 검은 세단의 측면에 부딪혔어요. 콰당! 충격과 함께 도연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 그리고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어깨부터 떨어지는 충격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고 배달용 보호대도 착용하고 있었기에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가 욱신거렸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도연의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헬멧을 벗으며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차가 아니었어요. 빛나는 검은색 도장, 우아한 곡선, 그리고 차량 앞면에 새겨진 엠블럼 롤스로이스였습니다. 미친, 이게 얼마짜리인데.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의 한 달 수입으로는 저 차의 사이드미러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차량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하이힐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엔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여성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정난, 7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백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는 단정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권위와 힘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엘르가르드 패션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정난은 처음엔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측면을 살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헬멧을 완전히 벗어내고 비에 젖은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정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의 선, 그리고 턱선까지 도연의 얼굴은 23년 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들 최태훈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태훈아. 정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며 정난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저 고급 차량의 주인이고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비가 그의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정난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23년 전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그리고 병원 화재 사건 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손자.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대신 정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요? 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예상했던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내 차가 당신을 쳤어요.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정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했고 곧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비서실장, 이 사람을 병원으로 모시세요. VIP 진료실로요. 네, 회장님. 잠깐, 저는 정말. 도연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강도연입니다. 나이는 26입니다. 정난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만약 손자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어요. 생일은? 도연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5월 3일입니다. 그 순간 정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5월 3일, 그것은 잃어버린 손자의 생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정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충격과 희망으로, 또 한 사람은 혼란과 불안으로. 이것이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23년 만에 비 오는 낮 한남동 언덕길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강도연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비를 맞으며 사고 수습을 걱정하던 자신이 지금은 서울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긴장을 푸세요. 금방 끝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부드럽게 말하며 도연의 팔을 살폈습니다. 최정난 회장이 개인 주치의를 급히 불렀고 의사는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펜트하우스는 도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천장은 5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비가 내리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으니까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타박상과 가벼운 근육통 정도예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정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난 후 넓은 거실엔 도연과 정란, 그리고 비서실장 박윤철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자꾸만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신은 낡은 운동화가 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목이 마르시겠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정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아직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몸도 다쳤는데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의 온몸은 욱신거렸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 마른 옷 좀 준비해 주세요. 손님 방으로 안내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윤철이 도연을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게스트룸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의 눈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훑었습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모두 진품처럼 보이는 고가의 미술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발걸음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추상화였어요. 푸른색과 회색, 그리고 금빛이 뒤섞인 캔버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비싼 그림으로만 볼 법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어요. 이건 로스코의 후기 작품 스타일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그림 가까이 다가갔고 눈은 붓터치의 방향과 색의 층을 따라갔어요. 여기 이 부분,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네요. 마치 비 온 뒤의 하늘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등 뒤에서 정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란은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미술관에 몰래 들어가서, 무료 개방일에 자주 갔었어요. 혼자 그림을 보면서 이것저것 상상하고. 미술을 배운 적은요? 없습니다. 배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란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 그림은 당신 말대로 로스코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로스코 본인의 작품은 아니죠. 내 아들 태윤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란은 천천히 그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액자 테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와는 달리 그 아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죠. 이 그림은 아들이 25살 때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들은 이 그림에 제목을 붙였어요. 비 온 뒤라고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슬픔과 희망이 함께 있는 순간을 표현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신은 미술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내 아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전문 평론가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림을요. 정나는 천천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눈빛, 그림을 보는 방식, 모두 내 아들과 똑같아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배달 알바생일 뿐인데 왜 이 거물 회장은 자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걸까요? 정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도연 씨,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나요? 고아원에 오기 전의 일이라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생후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무런 메모도 신분증도 없었답니다. 단지 은색 회중시계 하나만 제 옷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색 회중시계. 그것은 최가의 갑오였습니다.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는 앤티크 시계였어요. 정나는 아들 태윤이 결혼했을 때 그 시계를 물려줬고 태윤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주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날 태윤은 그 시계를 아기 옷에 달아주었습니다. 그 시계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정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양할아버지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주시겠다고. 정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얼굴, 생일, 나이, 예술적 감각, 그리고 이제는 은색 회중시계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일치였어요. 정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 씨, 이건 제 명함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양할아버지와 함께 제 저택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겠어요? 그 회중시계도 함께 가져와 주시고요. 하지만 왜? 부탁입니다. 정난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비 온 뒤라는 그림처럼요. 알겠습니다. 정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린 손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떠난 후 최정란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들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란의 시선은 풍경이 아닌 어딘가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어요.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 태웅과 며느리가 탔던 자가용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 두 사람 모두 즉사했다는 전화. 그리고 일주일 전에 태어난 손자는 병원에 있었기에 무사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고 혼란 속에서 신생아실의 아기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란의 손자였죠. 경찰은 석 달간 수색했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는 화재로 망가졌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제각각이었어요.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란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정란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병원 화재 당시 신생아실에서 일했던 간호사이며 혼란 속에서 아기를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그 아기는 정란의 손자로 판명됐습니다. 정란은 그렇게 손자를 되찾았고 그 아이에게 최재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재혁은 정란의 손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를 졸업한 뒤 그룹의 전략 기획실장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후계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정란의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 그의 생일, 예술적 감각, 그리고 은색 회중시계.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정말 만약에 강도연이 진짜 손자라면? 그렇다면 지난 23년간 손자라고 믿었던 최재혁은 누구란 말입니까? 정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계에서 40년을 살아남은 사업가였고 언제나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란은 책상으로 걸어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3분 후 박윤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란의 표정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윤철은 소파에 앉았고 정란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 23년 전 서울대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해야겠어요.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들의 명단,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신원, CCTV 복구 가능성, 그리고 정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혁이를 데려온 간호사, 오선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세요. 박윤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정란을 보좌하며 수많은 비밀 조사를 진행해 왔어요. 이번 지시의 의미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혹시 재혁 도련님과 관련된?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생겼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하세요. 재혁이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란은 도연의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청년 강도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아원 기록, 양육자 조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다는 은색 회중시계의 진위 여부까지요. 박윤철은 명함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건입니까? 최우선으로 처리하세요. 일주일 안에 모든 결과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윤철이 나간 후 정란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조사 결과 재혁이 가짜로 밝혀진다면 2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강도연이 진짜 손자라면? 그렇다면 정란은 23년 동안 진짜 손자를 찾지 못한 채 거짓 속에서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란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아들 태윤의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시절 재혁의 사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혁이 태윤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닮음이 생각만큼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연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차갑게 감정을 누르며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저녁 강도연과 그의 양할아버지가 저택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 은색 회중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최가의 가보라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할 테죠. 정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3년 전 손자가 태어난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목에 은색 회중시계가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최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정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만약 정말 내 손자라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최정나는 울지 않는 여자였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알아내겠다고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안 최정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선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은 일주일 후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23년 전의 진실을 향해서요. 오후 4시 강도연은 관악구 봉천동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의 옷은 다시 한번 젖어들었어요. 정난 회장이 준 택시비가 있었지만 도연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타고 나머지는 걸어왔죠. 아까 받은 명함은 도연의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라니. 도연은 여전히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배달 알바생이었고 월세 걱정에 잠을 설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계 서열 15위 백만장자의 초대를 받은 상태였죠. 좁은 골목을 돌아서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그리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도연의 집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도연은 벽에 핀 곰팡이를 보았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울엔 추위와 습기가 동시에 밀려왔고 여름엔 장마철마다 물이 새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간이 주방, 작은 식탁, 낡은 소파, 그리고 구석에 놓인 이불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한편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한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조기철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74세의 나이답게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왜 이렇게 늦었니? 배달은 다 끝났고. 네, 할아버지.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간단히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난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기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연을 살폈습니다. 많이 다치진 않았지? 병원은 갔고? 괜찮아요, 할아버지. 큰 부상은 없었어요. 도연은 작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계란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밑반찬이 전부였어요. 도연은 라면을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반지하 창문을 두드렸고 골목에서는 빗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있던 펜트하우스를 떠올렸죠.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문, 고급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서울 전망. 그곳과 이곳은 같은 서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몇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았어요. 도연은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요.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기철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도 느렸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약값만 2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기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너도 이제 26이잖니.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면. 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다니까요. 건강하기만 하세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낮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엔 청소 알바를 했죠.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월 25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서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할아버지 약값 2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80만 원은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진학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더 나은 직장도, 더 나은 삶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신발과 우산뿐이었어요.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최정란 회장의 명함. 내일 저녁 그는 한남동 저택에 초대받았어요. 아마도 그곳은 지금 이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왜 나를 초대하신 걸까? 그냥 사고 처리 때문일까? 아니면 오후 9시 도연은 다시 배달 앱을 켰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배달 건수가 많아졌고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젖은 배달복을 다시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도연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 오니까 천천히 가고. 네, 할아버지. 도연은 문을 나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네온사인들이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엑셀을 돌리며 다시 서울의 밤속으로 달려갔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최정란이 내일 저녁 만찬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최고급 식재료를 준비했고 요리사는 특별 메뉴를 고민했어요. 정원사는 저택 정원의 꽃들을 손질했고 메이드들은 응접실을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정란은 손님 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그녀는 또한 개인 금고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3년 전 아들이 손자에게 주려고 했던 은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시계와 똑같이 맞춤 제작한 한 쌍 중 하나였습니다. 정란은 시계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강도연이 가져올 시계가 진품인지, 그리고 그가 정말 잃어버린 손자인지 말이에요. 같은 하늘 아래 두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에선 비를 맞으며 배달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거대한 저택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내일 저녁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만찬이 시작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강도현과 조기철은 한남동 언덕 위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감겼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입은 옷을 내려다봤어요. 가장 깨끗한 청바지와 흰 셔츠, 그리고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재킷. 이것이 도연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가도 될까요? 도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초대를 받았으면 가야지. 염려 마라. 기철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잘 정돈된 잔디, 분수, 그리고 저녁 조명을 받아 빛나는 나무들. 도연은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집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어요.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모두 앤티크였습니다. 도연 씨, 어서 오세요. 최정란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란의 시선이 기철에게로 향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정란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기철이라고 합니다. 조기철 어르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세 사람은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곧 집사들이 요리를 가져왔어요.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까지. 도연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긴장감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정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연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연 씨를 고아원에서 데려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기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어요.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발걸음이 멈춰지더군요. 정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계단 앞에 조그만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기가, 우리 도연이가 있었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메모나, 다른 건 없었나요? 정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철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천천히 풀자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지 이것만 아기 옷에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란의 숨이 멎었어요. 은빛 회중시계.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앤티크 시계였습니다. 시계 겉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정란의 손이 떨리며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문장, 최가의 가문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진 날짜, 1975년 5월 3일. 그것은 정란의 아들 최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란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우리 아들 시계입니다. 네,
도연과 기철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똑같은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한 쌍 중 하나입니다. 23년 전 제 아들이 손자가 태어났을 때 이 시계를 아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화재 사건으로 손자가 사라졌을 때 이 시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나는 두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늬, 그리고 뒷면에 같은 문장. 어르신, 도연 씨. 정난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고아원에서 발견된 날이 언제입니까? 2002년 6월 15일입니다. 기철이 대답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화재가 있었던 날이 2002년 6월 14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난을 바라봤어요. 그럼 제가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정난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당신은 제 손자입니다. 23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손자예요. 회장님, 하지만 생일이 5월 3일이죠? 내 손자의 생일과 같아요. 얼굴도 내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림 보는 안목도, 그리고 이제 이 시계까지. 정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3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정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재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여자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평생 궁금해했던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철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는 26년간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찾게 되어 기뻤습니다. 응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23년 만에 할머니와 손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비로소 운명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처럼 슬픔과 희망이 함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최정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중시계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란은 사업가였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란은 박윤철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DNA 검사를 예약하세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로요. 그리고 극비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강도연은 청담동의 한 의료연구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기실, 최신 의료 장비들, 그리고 완벽한 보안 시스템. 도연은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간호사가 체열을 했고 정난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연구소 측은 일주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박윤철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배달 일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배달을 마치고 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엔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정말 나일까? 정말 내가 그 집 손자일까? 한편 박윤철은 23년 전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고 당시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미숙. 당시 40대 초반의 신생아실 간호사였어요. 박윤철이 파헤친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송미숙은 2002년 6월 초 임신 9개월이었어요. 하지만 6월 10일 그녀는 사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후인 6월 14일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죠. 박윤철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화재 이후 송미숙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최정란 회장을 찾아가 구출한 아기를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최재혁이었어요. 박윤철은 당시 CCTV 복원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최신 기술로 일부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새벽 3시 27분,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송미숙이 아기 둘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아기의 옷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다른 아기에게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색 회중시계였습니다. 박윤철은 송미숙의 현재 소재도 파악했어요. 그녀는 지금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최정란의 서재에는 정란, 박윤철, 그리고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DNA 검사 결과, 다른 하나는 박윤철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정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저 DNA 검사 결과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치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치 확률 99.99%.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씨, 아니, 도연아, 넌 내 손자가 맞아.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6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정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도연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박윤철이 조용히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란은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박윤철은 두 번째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송미숙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재 발생 나흘 전 사산을 경험했고 박윤철은 차근차근 조사 내용을 설명했어요. CCTV 복원 영상, 송미숙의 경력 기록, 그리고 그녀가 최재혁을 데려온 경위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송미숙은 자신의 아기를 잃은 충격 속에서 화재의 혼란을 틈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어요. 진짜 최가의 손자는 버려지고 자신의 친아들을 손자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정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송미숙의 현재 주소를 아십니까? 네,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최재혁을 불러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의 응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재혁은 급히 호출되어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응접실에 도연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란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앉아라. 재혁이 소파에 앉았고 정란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그에게 건넸어요. 이걸 읽어보렴. 재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내용을 읽어가며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DNA 검사 결과, 도연과 정란의 99.99% 일치, 그리고 조사 보고서, 송미숙의 범행, CCTV 영상, 모든 증거들.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넌 내 친손자가 아니야, 재혁아. 정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23년 동안 난 너를 내 손자로 믿고 키웠어.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진실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 저택 안에서는 23년 만에 진실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재혁은 서류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쏟아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응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검사 실수일 겁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정란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증거는 명확해. DNA 검사는 2번 했어. 결과는 같았어. 넌 내 친손자가 아니야. 아닙니다. 재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제가 하버드 갔을 때, 그룹 경영을 배울 때 모든 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정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혈연을 바꾸진 못해. 넌 송미숙의 아들이야. 내 친손자가 아니란 말이야. 재혁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란의 손자, 엘르가르드 그룹의 후계자, 재벌가의 왕자.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뭡니까?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재혁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송미숙의 아들이야. 그녀가 사산한 아기 대신 화재 혼란 속에서 진짜 내 손자를 버리고 너를 데려온 거야. 아니야. 재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구해준 거라고 했어요. 화재에서 아기를 구해냈다고. 거짓말이었어. 박윤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습니다. 송미숙 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요.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혁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에서 분노로. 좋아요.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제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재혁은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23년 동안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고아원 출신의 배달 알바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 손자가 된 겁니까? 재혁아, 말을 조심해라. 정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이잖아요.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23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룹 경영을 배우고 할머니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가 되려고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혈연이 아니라고 다 빼앗으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 정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거짓 위에 서 있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 도연이가 진짜 내 손자야. 그리고 엘르가르드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는 도연이야. 재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는 이게 전부예요. 이 집, 이 자리,
이 모든 게 제가 가진 전부란 말입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 제발이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자존심도 하버드 MBA도 그룹 전략 기획실장이라는 직함도 이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정나는 그런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재혁아, 일어나거라. 할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재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정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내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야. 하지만 진실은 바로 잡아야 해. 너도 이해하겠지?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나는 박윤철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 재혁의 그룹 내 모든 직함을 해임하세요. 그리고 후계자 지위도 박탈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넌 23년 동안 내 손자로 살았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정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미국 유학 비용, 그리고 독립사업 자금 30억을 주겠어. 넌 이제 최재혁으로서가 아니라 송재혁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억? 일반인에겐 거금이었지만 엘르가르드 그룹의 후계자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난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재혁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응접실 문으로 향하는 재혁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룹 전략 기획실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재혁은 사라졌습니다. 응접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손자라는 기쁨과 재혁이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본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정나는 창가로 걸어가 비 내리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다가가 정난 옆에 섰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옅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올 것입니다. 23년간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봄 서울 강남구 엘르가르드 그룹 본사 15층 넓은 이사실 창가에서 강도연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9살이 된 그의 얼굴엔 3년 전과는 다른 성숙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사업개발팀 이사 강도연. 3년 전 도연은 배달 알바생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반지하 월세방에서 근심거리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난 회장은 도연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급하게 경영 일선에 투입하는 대신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도연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낮에는 공부하며 밤에는 그룹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디자인팀, 마케팅팀, 생산관리팀, 해외 영업팀까지 그는 그룹의 모든 것을 몸소 배웠어요. 그리고 6개월 전 도연은 신사업개발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예술과 패션의 융합 브랜드였어요.
도연이 가진 예술적 감각과 그룹의 패션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죠.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론칭 3개월 만에 목표 매출의 150%를 달성했어요. 업계에서는 최정란의 후계자로서 도연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청소했고 점심시간엔 구내식당에서 신입사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팀원들에게는 직접 커피를 타다 주었어요. 직원들은 그런 도연을 좋아했습니다. 오후 6시 도연은 퇴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도연은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3년 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현관 앞에는 기철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도연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최정란과 조기철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9세가 된 정란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77세의 기철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식사 덕분이었죠. 도연아, 왔구나. 오늘 회의는 잘 끝났니? 정란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신규 매장 오픈 일정이 확정됐어요. 잘했구나. 정란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격식 있는 만찬이 아니라 편안한 가족 식사였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뉴스가 도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3년 전 서울대병원 화재 사건 당시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전 간호사 송미숙 씨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산의 충격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23년간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엄중하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뉴스를 봤어요. 정란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화면이 바뀌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편집숍이 나왔습니다. 리포터는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주목받는 패션 편집숍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인 청년이 운영하는 리스타트레이 마이너스 스타트 편집숍입니다. 독특한 감각으로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카메라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송재혁. 30세가 된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직접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조용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화면 속 재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 다행이구나. 정란이 작게 웃었어요. 그녀는 재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고 재혁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록 친손자는 아니었지만 23년을 함께한 인연은 쉽게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재혁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송재혁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도연은 서재에서 정란과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행복하니?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도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을 찾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요. 정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23년 만에 손자를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응? 기철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정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철 어르신께 평생 감사할 거야. 그분이 널 키워주셨으니까. 기철 할아버지는 이제 저택의 별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건강을 돌봤고 정나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기철은 도연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할아버지 인생의 축복이었단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저택 정원을 거닐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별들이 하늘에 빛났습니다. 그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자신, 롤스로이스와 부딪혔던 그 순간, 그리고 운명처럼 시작된 모든 일들.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만약 정난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도연은 여전히 반지하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이끌었어요. 잃어버린 23년을 되찾게 해주었고,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도연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기철 할아버지도 모두 행복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연은 미소 지으며 저택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남과 기철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도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서 앉거라. 도연은 두 어르신 사이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3년 만에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처럼 모든 슬픔이 지나가고 희망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강도연, 최정난, 그리고 조기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운명의 충돌에서 시작되어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